문명의 탄생 이전부터 길은 인류와 함께 존재해왔습니다. 그 길을 통해 사람과 사람이 만났고 서로 떨어진 공간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글로벌 경제권으로 통합된 오늘날 이 길을 지배하는 또 하나의 주인공은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전달되는 상품입니다. Order it in the morning, have it in the afternoon. Order it at 12 o'clock in the evening, you get it the next morning if you want, or in any time window you like next day. How is that possible? Well, there are people behind it that make it happen. That's logistics. And all of a sudden it becomes sexy, it becomes exciting. 예측 불가능한 속도로 세상을 바꾸는 혁신의 물결. 그 출발지가 바로 물류입니다. 이른바 물류의 전성시대. 물류 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새로운 길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첨단 기술과 시스템으로 새롭게 변모한 인천 신항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항만업계의 관심사는 초대형 선박을 접안시킬 수 있는 규모의 확보,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온 스마트한 운영 방식이라고 합니다. 제 뒤로 보이는 1,500톤의 무게와 123m의 길이를 자랑하는 초대형 크레인들도 무인 자동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산업의 혈관이라고 불리는 물류, 뭔가 거칠고 무겁고 힘드는 일이라 여겨졌던 물류 산업에도 이처럼 스마트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기나긴 장기 불황, 그 터널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일본의 수도 도쿄입니다. (2000년대) 중반, 이 음식을 배달해준다고 해서 단숨에 유명해졌고 지금은 업계 최고로 성장했다는 외식업체를 방문했습니다. 그 음식의 정체는 바로 초밥입니다. 日本はやっぱりあったかいものであったりとか、あとご飯であったりとか、そういうものでないと夜は満足できないと。そんな中で、夜売れるもの何かないかというふうに考えた中で、お寿司のデリバリーをやろうということになりました。 가격은 다른 배달 음식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지만 집에서 편하게 시켜 먹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そうですね、現在では宅配寿司は北海道から沖縄まで全国にあるんですけども、今展開をしようと思っているのが、広げていこうと思っているのがファインダインというレストランの配達代行、これを今展開をどんどんしていこう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 우리보다 먼저 1인 가구 시대에 접어든 일본. 요리를 잘 해먹지 않는 1인 가구의 수의 증가로 배달 음식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1日何件ぐらい回ります？いや、その日によって全然違うんで、まあ20件ぐらい、20から25件ぐらい忙しいと。 시장은 커지고 장사도 잘 되지만 마냥 반가워할 일이 아니라는군요. 배달 음식점 주인에겐 요즘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夕方6時から8時ぐらいにご注文が集中しまして、その時間帯だけで40件ぐらいご注文いただきまして、その時間が特に人が足りないです。 그렇습니다. 배달원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そうですね、日本はどんどん高齢化がどんどん進んでいって、で、若い方がどんどん減っていってるんですね。やはり人の確保とそういったデリバリーをするロボットであるとか、そういうものをしっかり確保できる会社が伸びていくんじゃ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ので、それをや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頼もうね。
휴대폰 어플리케이션과의 연동으로 세상에 첫 선을 보인 초밥 배달 로봇. 몸통 전면에 부착된 카메라와 레이저 센서 덕분에 사람들이나 물건에 부딪히지 않고도 주행이 가능하다는군요. 로봇의 몸통 안쪽으로 총 60인분의 초밥을 싣고 다닐 수 있게 설계돼 있습니다.人間と同じ速度で動きますから、1キロ2キロの範囲はこのロボットが活躍して、それ以上遠いところはバイクが運ぶと。人間の配達員とこのロボットが共存すればもっと活発になりますね。成長産業になると思いますよ。 끌거나 밀지 않아도 사람 곁을 따라다니며 짐을 나르도록 개발된 자율주행형 수레 로봇을 비롯해 온라인으로 상품을 주문하면 미리 약속한 장소로 배달해주는 무인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요즘 일본에선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로봇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で宅急便との大きな違いは路上でお客様自らが荷物を受け取っていただくそして10分単位で配達の指定ができると 일본은 로봇 기술도 뛰어나지만 그 기술을 고령화 사회 같은 구체적 사항과 접목시키는 데도 앞서 나갑니다. 世界に先駆けてそういった新技術、自動走行とか、IT 化とか AI を使ったそういう新技術の活用、そこでリードをして、それが新たにそのビジネスとして、新たなビジネスチャンスになる可能性もありますし、物流だけではなく。 この物流というのは今後ビジネスのコアというか中心な部分になってくると考えていまして。 政府としても産業の根幹をなすものだと考えていますので스마트한 물류의 바람은 우리나라 도로에도 이미 불고 있습니다. IT 기술 적용으로 배달 대행 서비스의 진화가 시작된 겁니다. 배차 이제 프로그램을 할 때는 다양한 요건들이 고려가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기사의 용적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지금 예약 배송인 경우에는 그 소비자가 받아보고 싶어하는 시간대가 있는데 그거에 맞게 배차를 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기사의 선호 지역까지도 고려를 해서 배차를 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기존의 퀵 서비스와 비슷해 보이지만 배차 프로그램을 짜고 결제 단계까지 막대한 양의 데이터와 고도화된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고객님한테 전달을 드리고 마지막에 사인을 하고 그다음에 완료를 처리해야 저희한테 M캐시로 저희 수행했던 수수료가 들어옵니다. 주문자, 배달기사, 그리고 공급자를 연결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 거죠. 물류에 대한 요구사항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대단히 다양하고 또 그때그때 바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하게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기존의 물류 체계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배송에 특화된 그런 물류 기업들이 스타트업 기업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원재료를 구해서 완제품을 만들고 이것을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데 필요한 수송, 하역, 포장, 보관 등의 전 과정을 물류라고 합니다. 옛날에 글로벌 기업들이 갖고 있는 경쟁력은 뭐였었냐면요. 가격이었고 품질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가격과 품질로서는 도저히 전 세계 시장을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 되면 가격이 더 떨어지고 내일 되면 품질이 더 좋은 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뭘 갖고 글로벌 세계에서 경쟁을 할 것이냐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만든 제품을 전 세계 수요자한테 공급을 하는 그것을 누가 어떻게 더 빠르고 싸게 할 것인가가 경쟁력입니다.
첨단 기술의 도입으로 물류 비용을 눈에 띄게 줄인 기업들이 두각을 드러내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매년 혁신 순위를 발표하는 미국의 한 경제 잡지가 올해 세계 최고의 혁신 기업으로 꼽은 곳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이 운영하는 일본의 한 창고에서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바퀴 달린 운송 로봇. 이 로봇의 도입으로 물류 비용 20% 절감 효과를 봤다는군요. 아마존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중국의 그 알리바바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 물류 기능을 잘 살려가지고 지금의 그 큰 기업을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럴 정도로 물류가 중요하고. 이른바 천원샵의 대표 주자로 불리는 생활 잡화점입니다. 이 잡화점의 특징은 균일가. 상품의 평균값이 1,200원에 불과합니다. 아무래도 여기가 지금 주방용품도 있고 뭐 고양이 용품 이런 것도 있고 이것저것 다 있어서 한 번에 쇼핑하기 좋아서 많이 오는 편이에요. 물가가 오르면 다른 데 보면 많이 올라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가격이 그대로인 것 같아요. 별 변동이 없고 제품도 좋고. 과거 동네마다 하나씩 있던 만물상을 떠올리게 할 만큼 정말 다양한 상품들을 비치해 놓았습니다.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총 25,000 아이템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 아이템 개수로 하게 되면은 한 10만이 좀 넘을 것 같습니다. 해마다 놀라운 성과를 선보이던 이 회사는 2014년 이후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경쟁력의 핵심은 축구장 면적의 15배에 이르는 대규모 물류센터. 과감한 물류 투자로 더 큰 성장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18,000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고요. 매일 나가는 건 한 12,000 정도 아이템이 나가고 있습니다. 수량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한 300만 피스 정도 됩니다. 전국 1,000개가 넘는 매장에서 주문한 상품들을 매일 필요한 만큼 제때 공급한다는 게 분명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래서 더더욱 필요했던 게 최신 자동화 설비입니다. 총 14개 스태크 프레임을 운영 중이고요. 그리고 창고 정도는 총 27개의 열을 배치해서 1층부터 7층까지 저희가 창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층 높이의 창고로 쉴 새 없이 드나드는 상품들. 이 모든 작업을 기계가 합니다. 상품을 적재하고 그리고 출고를 할 때는 모든 작업자는 수작업이 동반됐었는데 지금 보시는 자동화 창고는 용기 바코드를 통해 자동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훨씬 작업적인 효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물류센터 직원들의 업무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배경에 바코드 스캐너가 있습니다. 올라온 상품 파레토 바코드를 스캔을 합니다. 스캔을 하게 되면 이 상품이 어느 로케이션으로 가야 되는지 이렇게 뜹니다. 이 넓은 매장에서 물건들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바코드가 신호등 역할을 하는 거죠. 빔 보관렉에 그냥 일일이 찾으러 다니면서 넣거든요. 근데 지금은 딱 보관 공간을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니고 지정된 장소로 가니까 찾으러 다닐 수고가 없어진 것 같아요. 물류센터 개관 이후 3%대로 낮아진 물류 비용. 균일가 유지에 큰 도움이 된다는군요. 방대한 공급망을 대단히 효과적으로 관리해서 효율적인 물류가 새로운 매출을 창출하고 수요를 창출하는 그런 전략적 중요성이 제고되고 있고요. 점점 확대되는 세계 물류 시장. 특히 7%대에 이르는 연평균 성장률은 물류 산업의 미래와 맞닿아 있습니다. 2020년에 가면 전 세계 물류 시장이 8조 1,000억 달러가 될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잠재력을 살리고
좀 국가의 어떤 총력을 기울인다면 10% 정도를 차지하게 되면 연간 뭐 8천억 달러에 이르는 국부를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아메리카를 연결하는 중심축에 한반도가 있습니다. 지리적 이점 위에도 우리는 가진 게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실 이런 나라가 드뭅니다. 세계 5위의 선봉량을 가지고 있는 해운 산업이 있고 그 다음에 세계 6위의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하고 있는 부산항이 있고 이런 강점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이 물류의 중심 국가가 될 수 있고 또 경제가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물류 분야에서 세계 1위로 손꼽히는 이 업체는 동북아시아와 대륙간 노선을 잇는 항공물류 거점 기지로 인천을 꼽고 있습니다. 일본은 현재 나리타 공항을 중심으로 한 물류 기반이 포화 상태에 있으며 중국은 물류 프로세스가 저희에 비해서 조금 낙후된 기반이기 때문에 현재 인천이 가장 선두주자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년 전에 완공된 이 물류센터에서 하루 3만 개의 화물을 소화해내고 있지만 현재 규모 3배에 이르는 또 다른 물류센터 건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전자상거래 물품이 물밀듯이 몰렸기 때문에 향후 10년간 물량 예측을 저희가 면밀히 분석하여 현재 계속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5월 한 수입차 업체가 새롭게 문을 연 부품 물류센터에서 로봇을 만났습니다. 이 기계는 지금 저희가 준비 중인 모바일 파워카트라는 기기입니다. 아직 상용 전이고요. 저희가 테스트 여러 각도로 해보고 가장 최적화되었을 때 실전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앞서가는 사람의 이동 위치에 따라 스스로 움직이는 이 로봇은 국내 스타트업 회사가 개발한 것입니다. 주 용도는 사람 대신 물건을 날라주는 운반 로봇입니다. 아무래도 저희 창고는 자동차 부품 창고다 보니까 무거운 물건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물건들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작업자 안전이나 아니면은 편익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운반 로봇을 현장에 투입시키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독일 본사를 제외하곤 세계에서 가장 큰 이 물류센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중국에는 그 5개의 RDC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제 그 하나의 RDC가 있고요. 그 단일 규모로는 한국이 제일 큽니다. 그 지리적인 관점으로 볼 때 한국 또한 일본, 말레이시아, 중국 그리고 기타 동남아 국가들을 포함했을 때 물리적인 거점으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회사는 현재 유라시아 철도를 통해 자동차 부품을 조달하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 새로운 수송망 끝에 한국이 있는 겁니다. 해상 운송은 여러 가지 날씨 기후라든지 이제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변수들이 있는데요. 문제가 되었을 때 저희가 대안으로 이제 철도 운송을 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이제 안정적인 저희가 이제 운송 체계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의 철도기술연구원이 기존 30량 열차의 2배가 넘는 80량 장대 열차 시범 운행을 마친 것도 유라시아 철도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은 그 장거리이기 때문에 도로 수송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철도로만 이렇게 육로로서는 철도로만이 수송이 가능한 건데 남북이 이렇게 통행이 된다면은 저희들은 이제 중국과 소련과 이렇게 접해 있기 때문에 대륙으로 이렇게 철도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남북 분단으로 끊긴 철도가 다시 연결될 수 있다면 현재의 해상 항로보다 훨씬 더 빠른 물류의 길이 생깁니다. 그래서 물류 비용이 줄어들므로 해가지고 결국은 모든 제조품의 비용이 낮아지는 거고 우리 산업의 또 우리 제품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그런 결과죠. 지구 온난화로 북극의 해빙이 녹아내리면서
이전에 없었던 새 길도 나고 있습니다. 최대 2.1m 두께의 얼음을 깨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쇠빙 LNG선도 우리 조선업체의 작품입니다. 10년 내에 가능하다고 봐요. 기후학자들에 의하면은. 그러면은 기존 수에즈 운하를 통한 것보다 3분의 1이 단축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주 천의 허브항이 될 수밖에 없다. 한국과 유럽을 잇는 기존의 바닷길은 한반도 기준 남쪽으로 열려 있지만 북극 항로는 반대입니다. 거리가 짧은 만큼 운항 시간의 단축과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제 이 북극 항로가 만들어지면 저는 한국과 러시아가 세계적 강국으로 설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고 보고, 이 부산항이 새로운 거점함이 될 것이고 부산, 울산, 경남의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극 항로 개발과 같은 초대형 사안의 경우 국가적 역량이 필요합니다. 부산의 신항이 건설될 때처럼 말이죠. 우리나라 전체의 수출 수입 화물의 70% 이상을 부산항에서 처리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항만이고, 이 물류에서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국가 경제나 수출 수입, 무역, 그다음에 산업 활동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는 항만입니다. 수출입 물량의 대부분이 컨테이너에 옮겨져 이동되는데 지난해 신항을 거친 컨테이너 수는 연간 1,000만 개가 넘습니다. 대형 크레인에 매달려 화물을 옮겨 싣는 기사는 수출 역군으로서의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대형 배들은 조금 움직이는 게 덜하지만 자그마한 배들은 정말 하나 놓으면은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뭐 기계적으로 할 수 없는 거고 사람의 손으로 꼭 해야 되는 거죠. 지난 세월 우리나라 수출입의 핵심 관문 역할을 충실히 해온 부산항은 신항 개항 이후에도 물동량 기준 세계 6위, 환적 화물 기준 세계 상위권을 기록 중입니다. 지리적인 강점이 우선 가장 큰 강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다는 강점이 가장 큰 강점이 되는데, 이 부분은 워낙 중국이 엄청난 물량으로 당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강점은 자꾸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중국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세계 10대 컨테이너 항만 중에서도 중국령은 7개나 됩니다. 게다가 글로벌 해운업계에서 승승장구하던 한진해운의 파산은 세계를 상대로 물류 전쟁을 벌이다 장수 하나를 잃은 것과도 같다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한진해운의 그런 사태 이후에 외국 선사들이 부산항에 찾지 않으면 어떡할까? 라는 그 물동량 저하에 대한 우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한진해운 사태가 난 6개월 정도는 좀 줄었다가 최근 들어와서는 다시 그것이 올라가서 작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어요. 그 소리는 여전히 부산항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 있어서 한진해운과 연결되지 않아도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무적인 얘기죠. 유럽의 관문 로테르담항은 네덜란드에 있습니다. 일찍이 해양 무역으로 성장해온 네덜란드. 이 나라 국부의 기반은 무역입니다. 사람과 물자가 흘러가는 길에 방해가 될 만한 요인은 최소화하고 무역의 전진기지라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는 과감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네덜란드 정부가 내세운 정책은 종합물류 거점 기지의 확보. 그 중심에 로테르담항이 있습니다. Competition is fierce, and we need to be very innovative in order to keep the lead. We also need to invest in data as being a smart port and offering smart logistics as well. 규모 면에서는 이미 중국에 밀렸지만 시장을 선도하는 혁신과 투자만큼은 뒤지지 않습니다.
로테르담 항의 키워드는 완전 자동화입니다. And this is very much needed because the vessels become bigger and bigger and bigger. So they have to stay in the port longer. So if you can compete on make span, this is crucial. 로테르담 항 옆으로는 설계만 7년, 우리 돈 4조 원을 투입해 마련한 2,000헥타르의 간척지에 전 세계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들을 거뜬히 맞이할 수 있는 항만이 조성됩니다. 이 신항의 로테르담, 아니 네덜란드의 미래가 걸렸습니다. So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that's what our Port of Rotterdam Authority, so providing infrastructure. Not only port infrastructure, but also think of a road, think of a rail, all the connections as well. Because developing a port doesn't work if you don't have the right hinterland connections. 바다와 내륙, 나아가 인근 공항까지 연계된 연결망으로 네덜란드는 물류 전쟁의 내일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 허브 인천공항이 개항 후 올린 최고 실적은 물류에서 거점 전략의 중요성을 말해줍니다. 항공 물류는 전체 1년 총 물동량의 0.2%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역 금액으로 봤을 때는 거의 27%에 해당하는 그 정도로 대단히 어떤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측면이죠. (2011년) 국제 항공화물 실적 1위를 차지했지만 성숙기에 접어든 항공물류 시장 환경 탓에 고전을 금치 못하던 이 항공사에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신선 화물량이 증가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해상으로 냉동 상태로 수송되던 것들이 지금은 항공으로 냉장 상태에 새로운 어떤 수요를 만들어내는 그런 측면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인천공항은 한 발 더 나아가 신선화물 전용 처리 시설 건립을 준비 중입니다. 물류 경쟁력 확보로 동북아시아 허브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입니다. 체리라, 랍스타, 킹크랩 같은 신선화물이 연평균 20%씩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천공항은 동북아 최초로 에어사이드 내에 신선화물을 전용으로 처리하기 위한 그 콜카고 센터를 내년 말까지 건립을 할 예정이고요. 연평균 어떤 화물량이 약 5만 9천 톤 이상의 어떤 증대 효과를 나타낼 것을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식구보다 반가운 사람이 택배기사라고들 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온라인 주문의 폭증으로 택배업계는 최근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데요. 물건을 주문을 하시면은 빨리 받고 싶어 해요. 그러면은 일단 물류 시스템이 빨리 움직이다 보면 고객님이 그만큼 주문한 물건을 빨리 받아볼 수 있으니 일단 고객님이 좋아하고요. 하루 배송도 부족해 반나절 배송을 외치는 시대. 온라인 상점들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속도 전쟁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얼마나 빨리 가져오느냐, 얼마나 싸게 가져오느냐, 얼마나 친절하게 하느냐, 이게 물류 선도 요소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이 물류 회사들이 피나는 경쟁을 하는 거지. 현장의 속도를 1분 1초라도 높이기 위해 달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국내 한 종합물류기업의 연구원, 그리고 첨단 기기들입니다. 물류 경쟁력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대규모 투자가 동반된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운송 로봇 시스템은 2014년부터 저희가 개발을 시작을 했으며 최대 500kg의 상품을 적재할 수 있고 최대 1m/s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로봇과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하는 첨단 기술들이 물류 현장에 도입된다면 과연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또 가격 경쟁력은 있는지 미리 시험해보는 곳입니다. 저희 물류산업 현장에 적용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죠.
좋은 기술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기술을 데리고 와서 적용을 시켜서 저희 물류단에 얼마나 잘 적용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하기 위한 장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국의 물류센터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통합 관제 시스템이 갖춰진 곳입니다. 무엇보다 정보의 흐름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기존에는 텍스트나 문서로 봤던 것들을 이렇게 쉽게 컬러로 볼 수 있으면서 어느 위치에 어느 재고가 이상이 있다는 걸 관리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놓은 겁니다. 물건들이 멈추지 않고 원활하게 돌아가는 환경을 만드는 게 물류기업의 숙제죠. 재고의 상태뿐만이 아니라 온도나 습도의 여러 가지 물류에서 쓰이는 복합적인 정보들을 쉽게 그림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제가 보고 있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류센터의 한 층의 재고 상태를 보여주는 건데요.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출고 기한이 많이 남아 있는 경우, 주황색, 빨간색으로 갈수록 출고 기한이 임박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재고의 출고 기한 혹은 유통 기한과 같은 이제 데이터, 텍스트 같은 데이터 정보들을 이렇게 색깔과 3D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정보들은 다 어떻게 수집되는 걸까요? 비밀은 저 바코드에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창고에서는 바코드에 담긴 정보들을 시각화해서 직원들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이제 적시 가능한 로케이션이 회색으로 표기가 되고, 회색은 비어있는? 네, 그렇죠. 비어있는 로케이션이고, 지금 녹색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것, 이미 다른 제품 및 아니면 같은 제품이 박혀 있다는 그 표시를 하고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저희가 이사 오면 자동화 설비로 바뀌면서 W 내비 하다 보니까 이게 더 활용성이 더 좋죠. 성큼 한 발 다가선 미래. 기술은 현장의 효율을 높일 뿐 아니라 산업 자체의 성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희 인식에 물류산업이라는 게 일반 제조와는 틀리게 상당히 3D 산업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이하에 우리가 많이 회자되고 있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는 조금씩 많은 부분 물류단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물류산업이 첨단 산업이 될 겁니다. 물류 산업이 소비자들과 만나는 최종 접점. 바로 택배 업체인데요. 여기서도 변화의 바람을 느낄 수 있을까요? 보통 한 12대에서 15대 이 정도입니다. 그럼 양이 엄청나네요. 예, 한 35,000개? 35,000개. 물건을 분류하는 데만도 막대한 시간이 소요됐지만 최근엔 달라졌습니다. 지나가면서 자동 스캔이 되기 때문에 바코드를 정수해서 읽을 수 있게끔 자동 스캔 처리가 돼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해마다 늘어나는 택배 물동량을 소화하기 위해 업계에서 선택한 해결 방법은 기술의 도입입니다. 기술도 도입이 안 됐을 때는 전체적인 인원이 뭐 100명이면 100명, 150명, 150명이 다 나와가지고 대기하는 상태에서 자기 물건, 라인에 내려오는 거 자기 물건을 빼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뭐 지금 이 희석도 자동 도입되고부터는 뭐 딱딱 분류돼가지고 저희들 앞으로 물건이 나오니까는 그만큼 좀 편해지고 빨라지고 뭐 이런 경우가. 일하는 방식이 달라지면 사람들이 삶에도 변화가 오기 마련입니다. 보통 한 10시 넘어서 퇴근을 했죠. 근데 근데 요즘은 뭐 조금 늦지 않는 한 보통 다 7시 전에는 다 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다 끝납니다. 예. 모든 집배송이 다 끝납니다. 이른바 저녁이 있는 삶을 갖게 된 거죠. 당연히 근무 만족도는 높아졌다고 합니다. 최소 인력으로 분류를 할 수 있고 남는 시간은 또 배송에 또 할애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너무 업무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예. 이제 배달 나가시는 거예요? 아, 예, 이제 나가야죠.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은 많습니다. 다만 규모가 다를 뿐이죠. 이 업체는 성장의 변곡점을 의류 반품 분야에서 찾았습니다. 의류 물류는 가장 핵심적인 게 반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반품을 얼마만큼 빨리 분류 작업을 해서 정리해서 다시 재출고하느냐 매장으로, 그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반품 물건들은 뒤죽박죽 섞여 있게 마련이죠. 이걸 다시 같은 종류, 같은 사이즈별로 묶어 보내주는 작업입니다. 과거에는 대략 한 20만 장 정도를 분류 작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보통 그 처리 일수가 한 달 이상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은 그 20만 장 정도를 불과 한 15일 정도 만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작업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준 건 바코드 스캐너, 그리고 입력된 정보에 따라 물건을 분리해주는 기계인데요. 여기에 서로 다른 기계 두 가지를 연동시키는 아이디어가 보태졌습니다. 자동화 분류 설비를 통해서 그 중간 분류된 상품을 여기에 준비되어 있는 반품 다스 셀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SK 분류 작업을 완료하게 됩니다. 사람의 판단 대신 기계가 지시하는 대로 정리를 마치기 때문에 작업의 오류가 현저히 줄었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매출 규모는 대략 한 100억 정도 지금 되고요. 고객사가 직접 반품을 수행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150억, 200억 이상의 비용이 아마 소모됐을 것이다 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의 원가 절감 효과가 의류 고객사들에게 있었고요. 일종의 윈윈 전략이죠. 이렇게 물류 현장에서는 날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또 벌써 그 시진핑이 물류업계에서 뼈가 굵은 중소기업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변화가 빠른 세계 물류의 트렌드를 잘만 활용하면 국가 경쟁력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게 공통된 의견입니다. 특히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을 중심축에 둔 한중일 3국의 시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한중일 관계는 말하자면 연안이거든요. 가깝거든요. 여기는 큰 배가 효율을 못 냅니다. 그래서 고안해낸 아이디어는 컨테이너만 싣고 다니는 전용 페리. 기존의 화물선 운송에서 문제가 되는 하역 시간 자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데다가 우리가 이 새로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면 더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전용 컨테이너 페리를 도입을 하면은 한중일 간에는 활발한 물류가 활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가 주축이 돼가지고 그 산업을 리드를 할 수 있죠. 물류업계의 또 다른 가능성은 부가가치 창출에 있습니다. 세계적 물류 기업으로 정평이 나 있는 이 회사 물류창고 한쪽에 연구원 복장을 한 직원이 보이는데요. 차림새로 봐서는 뭔가 정밀한 작업에 돌입한 걸로 보입니다. 지금은 도면에 있는 사진과 실물 파트가 정확하게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물류 회사 아닐까요? 물류회사 맞습니다. 물류 회사 맞아요? 네. 근데 그런 서비스까지 같이 작업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세계 각지로 상품을 보낼 때 이를 담당하는 물류기업의 품질 관리까지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 물류 업체를 통해서 하게 되면 어떤 저희 나리지 또는 어떤 저희의 어떤 물류 네트워크를 통해서 실제 고객사에서 체감하는 물류 비용을 많이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고 보관, 운송 업무만 맡아왔던 물류기업들의 변신이 시작됐습니다. 항만 배후단지 기업들에게도 부가가치 물류는 기회입니다.
방금 부산항을 통해 입고된 컨테이너 하나. 컨테이너를 가득 채웠던 화물이 창고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화물 속 물건들은 이 창고에 마련된 작업장을 거치면서 새 옷을 갈아입고 다시 전 세계 시장으로 나아갑니다. 용기만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2차 작업을 하는 거예요. 2차 작업? 예. 각 나라별로 라벨을 붙여서 이제 보내든가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뜯은 물건은 재포장을 거쳐 상품성을 획득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도 비용이 매겨집니다. 항만은 단순히 배에서 물건을 내리고 올리는 게 아니라 그 내린 물건에 대해서 부가가치 활동을 하는 거죠. 컨테이너를 열어서 그 화물을 내려가지고 다시 패킹한다든가 다시 재조립을 한다든가 다시 뭐 프린팅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갑자기 1달러짜리가 1달러 20센트가 되는 거예요.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여기서 발생하는 게 바로 일자리. 항만과 공항의 배후 단지를 일자리 창출의 보고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류라고 해도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잖아요. 이런 거 라벨 붙인다든지 이런 거요. 이게 있으니까 좋죠 뭐. 예, 요새 실업자들도 많은데 저희는 그냥 이동하고 있으니까요. 겉으로만 보아서는 여기가 물류 창고인지 새로운 공장에 제조 라인이 들어선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단순 보관, 단순 그 출고를 하는 기본적인 물류 시스템에서는 저희들 고용 인력이 거의 한 25명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부가가치 물류를 실현하면서 저희들이 그 협력사 지원까지 다 하면 지금 거의 300명 수준입니다. 초창기 때 저희들이 그 연간 매출이 한 20억대였는데 지금 거의 1000억대를 육박할 수 있으니 부산항에 입주했던 걸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항에 거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물동량 증대라는 양적 성장의 프레임을 벗고 질적 성장의 시대를 맞이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산항의 경쟁력을 키워야 됩니다. 부산항에 들어오는 선박들이 점점점 커지고 있죠. 대형화되고 있는데 그 대형화되고 있는 그 선박을 처리해주기 위해서 뭐 항만의 뭐 완전 무인 자동화라든지 또는 무슨 뭐 크레인의 뭐 어떤 그 성능 개선이라든지 터미널 운영업자들 간의 통합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산성을 높여야 되고요. 항만이 하드웨어라면 항만 운영은 소프트웨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달라진 컨테이너 하역 작업을 통해 소프트웨어의 변화 가능성과 만나보시죠. 컨테이너를 배에서 내릴 때 보통 배의 방향과 수평이 되게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도 싸울 수 있습니다. 배와 수직되는 방향으로 말이죠. 이것을 수직배열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과연 이런 방식에 어떤 장점이 있는 걸까요? Well, we went for a vertical automated terminal. For one thing, it was actually newer technology in Asia. But what it actually does, it provides really the ultimate safety in terms of a yard. 화물차는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공간 효율을 높이기 위해 컨테이너 대열의 간격을 좁혀 놓았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뭐 대기 차량들도 이 안전지대 밖에서 대기를 하니까 뭐 안전면에서는 수직이 좀 더 안전하다고 생각이 합니다. 안전과 함께 화물 운송 기사들이 얻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편리함인데요. 차를 박아놓으면 이제 안 움직일 수 있다. 오늘 딱 껴놓으면 자동으로 또 안 맞춰도 되고 딱 껴놓으면 따라서 이제 자동으로 해주니까 그게 최고입니다. 화물차를 들이지 않은 이유는 배에서 컨테이너를 내리는 작업이 완전 자동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막대한 초기 설치 비용을 감안해도 유지 보수 비용과 인건비가 적게 들어 운영회사들은 수직 배열 자동화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Yeah, I think the vertical layout, we've seen actually tremendous increases in volume since we opened. So even upwards of 16% in 1 year, and even this year we're looking at probably around 25% growth over last year. So this actually gives us, the vertical layout actually gives us a lot of flexibility for our customers and also the vessel operations. 물류 개념의 무한 확장은 산업 간 경계를 파괴하며 우리의 일상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세계 각국이 물류 전쟁을 벌이는 이때 우리는 그리고 기업과 정부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21세기는 물류의 시대다. 이거를 전 국민이 인식을 하고 물류 정책에 모든 정책이 좀 집중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되는 거다. 물류라고 하는 거는 시설, 장비, 사람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하는 거는 결국은 조세, 금융정책이에요. 이거를 일사불란하게 하려고 그러면 컨트롤 타워에서 그 기능을 해줘야 된다. 제조업의 위기를 말하는 오늘입니다.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을 찾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글로벌 물류 시장의 성장세는 연평균 7%. 2020년이 되면 그 규모가 8조 달러, 우리 돈으로 8천조 원을 넘어선다는 것이 업계의 전망입니다. 물류 산업에 관한 한 우리는 현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죠.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이만한 자산이 또 있을까요? 자, 이제 이 자산을 토대로 앞서 달려나갈 수 있는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